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네, 연휴 내내 비가 내리고 날이 좀 흐렸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서쪽을 중심으로는 30도 가까이 오르며 여름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남해안에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오늘 오전이면 그치겠고요.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는 앞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도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1.3도, 대전은 18.6도, 대구는 19.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9도, 광주는 28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제주는 주 후반까지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물탱크 속 시신입니다. 70세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서울 중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29일 밤 0시 48분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색을 통해 아파트 지하 2층 기계실 물탱크 안에서 70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의 혈흔 등을 분석해 아들 A씨가 부친의 시신을 물탱크에 유기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아들 A씨가 부친을 자택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오전 2시 30분쯤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다른 사람이 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물탱크 속에 유기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평소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좀 좋지 못했나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 간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 사는 한 이웃은 범행이 일어난 집에 노부부와 아들 2명이 사는 것으로 안다면서 평소 부친이 이웃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성격이 좋아 이웃들과 사이가 좋았다면서 가족끼리 다투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날 당시 다른 가족들은 집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는 만큼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추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면 천륜인데 네. 이 천륜이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게 됐습니다. 이건 왜 그랬는지 아직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 이유가 뭔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MG 더치페이입니다. 음식을 시키지 않고 식사하는 친구를 기다려준다는 요즘 애들의 더치페이 문화가 화제입니다. 두 분께서는 저랑 셋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테이블에서 저는 그냥 밥 안 먹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글쎄, 그러면
좀 그렇죠. 아, 그럼 나중에 같이 먹어.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좀 기다리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기다리기에도 뻘쭘하고 밥을 먹기에는 숟가락을 들기가 더욱 불편할 것 같은데요. 요즘 온라인에 요즘 애들 더치페이라는 제목의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식당에 학생 5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4명은 맛있게 먹고 다른 1명은 그걸 지켜보고만 있어 대신 1명의 음식을 시켜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대부분 요즘 애들을 성토하는 댓글이 달렸지만 일부 댓글은 일종의 더치페이 문화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친구들은 돈이 없는 애를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 먹겠다라는 선택을 존중한 것뿐이고 안 먹는 아이는 친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근데 친구들끼리 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딱 내가 내 것만 먹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못 본 것 같은데 시대별로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세대별로. 네, 22살의 한 대학생은 이 같은 더치페이 문화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꼭 요즘 중고등학생들 이야기 아닌 것 같고 친구들하고 놀 때 자기도 비슷하게 기다렸던 적이 있다면서 친구들은 먹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굳이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용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 친구들하고 함께 놀러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0대 이상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37살의 한 직장인은 같이 식당에 갔는데 일행 중 하나가 밥을 안 먹고 그냥 멀뚱하게 있다. 생각만 해도 뭔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면서 너무 정이 없이 느껴지는데 그냥 주변 친구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보태줘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물론 이런 세태를 옹호하는 어른도 있었습니다. 37살의 한 직장인은 직장인들끼리 밥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더라도 카페인 때문에 안 마신다거나 해서 원치 않는 사람은 안 마시는 곳으로 뭐 대입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남 눈치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억지로 하지 않는 요즘 애들의 모습이 오히려 쿨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어디 가면 뭐 먹어 이렇게 할 때 그죠. 부담스러울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그 혼밥이 익숙해져 있어서요. 저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확실히 우리 내가 한 번 낼게 뭐 이런 거 하고는 정서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예. 자, 다음 이슈 가죠. 다음 이슈는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 분할 시 부동산과 금융재산만 분할이 된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분할연금은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입니다. 가사와 육아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분할연금 신청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분할연금 신청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00여 명에 그쳤지만 2023년 1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15배 정도 증가한 6만 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연금 분할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한데요. 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됐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는다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물가가 뭐 비싸고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래서 재테크 엄두도 못 낸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투자 같은 거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저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마이너스의 손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경기 침체 또 부동산 시장 경기도 워낙 안 좋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도대체 어떻게 이뤄야 하나 걱정만 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투자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좀 헷갈려요.
이쪽으로 뭐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현명하게 똘똘하게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어려운 살림살이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냐면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지 집도 팔고 하면서 돈이 좀 쌓이고 그 돈 가지고 어딘가 투자를 할 텐데 내 집 마련의 꿈은 안 꿔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건 진짜 요즘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집을 장만하기는 진짜 하루가 별따기죠. 지금 집 장만하기도 어려운데 뭐 건물 내 건물 갖는 데는 건 어불성설이지.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건물주가 되는 건 도박 같은 일이라죠. 하지만 거래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지금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건물주의 꿈도 투자도 전문가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여야 투자할 수 있다. 불안 극복을 위한 똑똑한 투자 방법. 잘 봐야 보이는 숨겨져 있던 그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건물 매매는 더 저조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의 꼬마 빌딩 거리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보기에도 예쁜 꼬마 빌딩,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김동훈 씨는 한참을 고민했었답니다. 작년에 금리 많이 올랐을 때는 리모델링 더 투입 안 하고 빨리 매각을 할까 이런 고민도 했거든요. 이자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근데 위기일 때 기회라고 좀 더 투입해가지고 지금 마침 이렇게 건물도 이쁘게 되고 좋은 임차인도 만나니까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3년 전 50억에 매입한 건물. 작년에 10억을 투자해 새롭게 탈바꿈했죠. 내부 인테리어까지 깔끔하게 진행해 좋은 임차인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덕분에 건물의 가치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건물 시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변에서 한 120억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억. 네. 제가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는 뭐 주변 부동산에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저야 기분 좋죠. 2배 이상 가치가 상승한 꼬마 빌딩. 불황인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꼬마 빌딩 위주로 매입이 늘고 있습니다. 50억 미만이 인기죠.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적고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꼬마 빌딩이라고 투자를 할 땐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심재만 씨 역시 꼬마 빌딩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강남입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존에 좀 보셨던 게 있으세요? 제가 논현동 쪽에 예. 신축된 건물을 봤는데 예. 사실은 금리가 워낙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경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자가 좀 높잖아요. 예전에 네. 비해서. 이왕이면은 임대료가 좀 발생하는 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물 매입 전 주변 시세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신축한 건물이네요. 예, 신축한 건물이고 지금은 임차가 돼 있거든요. 이자 부담을 생각해 새롭게 투자할 필요가 없고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유리한 신축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답니다.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그 편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곽지 먼저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거든요. 떨어질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지고 오를 때는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게 외곽지라서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잘 낼 수 있는 임차인인지 곧 있으면 장마철인데 건물에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해야겠죠. 예, 비가 새고 이러면 어쨌든 임대인이 다 고쳐줘야 되니까. 꼬마 빌딩 매입 시 입지 조건과 임대료 상황 그리고 건물 상태 확인이 가장 중요한 체크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 경기가 이제 막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건물도 아파트처럼 정보가 많이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을 좀 이렇게 컨택해서 은행 대출까지 알아보시는 시뮬레이션까지는 다 해보시면 아, 내가 어느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업체 만나서 그 전문가들 요새는 뭐 저도 15년 됐지만 다른 분들도 오래되신 분들 많으니까 전문가들 조언 받으시면 오히려 아파트 투자보다 더 쉬울 수 있다. 과연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은 또 다른 곳은 바로 분양시장입니다. 424세대를 분양했지만 계약 취소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까지 어려움을 겪었죠.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825.3% 증가했고 그 여파로 문을 닫는 건설사까지 늘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받는 것은 올바른 걸까요? 성호철, 김현숙 부부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부부는 새 아파트를 찾고 있죠. 때문에 분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아파트가 좀 낡고 오래돼서 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신도시 쪽인 이 고덕 쪽으로 일단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뭐 새로 살 집과 또 투자 가치를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최근 전월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매매를 선택하는 거죠. 뭐 지금 뭐 빌라왕이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금 뭐 뉴스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쪽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파트는 지금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때쯤이면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으로 이제 분양 물건들은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강북권 전월세 거래량이 10% 이상 급락했죠. 지금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완공 이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분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그래도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분양 정보를 알아볼 수 없을까요? 틈틈이 시간을 쪼개 플랫폼에 올라온 분양 물건을 찾아보는 강석진 씨는 오피스텔 분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새 또 월세도 워낙에 좀 계속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분양을 하나 받아서 어느 정도 뭐 대출 끼고라도 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분양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강석진 씨가 분양 대행업체를 찾았습니다. 혹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제 직장이 이쪽인데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이제 좀 분양을 받고 싶어서. 직장이 강남이고 실거주지를 강남 외쪽으로 찾으신다면 한 30분 이내 거리면 역세권에 그런 곳에 있는 물건은 실제 소유나 투자로도 괜찮으세요. 일일이 발품을 팔 수 없는 상황. 플랫폼에 올라온 오피스텔을 검색해 가격과 내부 구조, 분양 시기는 물론 건설사와 공사 진행 상태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렇다면 분양을 받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의 이제 자금이나 그다음에 정확한 사실 정보 등 정상적으로 그 분양 물건이 진행이 되는지 공사 일정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만 고객님께서도 안전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4.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 분양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여전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 물건의 입지와 함께 공사 진행 상황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물론 과도한 투자는 금물이죠. 분양 물건을 알아볼 때 발품을 팔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죠. 그럴 땐 전문가 상담 및 플랫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폭넓은 정보를 확보하는 게 불황을 극복하는 안전한 방법을 아는 첫걸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뭘까요? 글쎄요, 심장 아닐까요? 두근두근하니까 레이근은 될 것 같아요. 네. 쇠고기를 치면 1kg 넘는데 심장 맞습니다. 심장 아닌가요? 아니면 뭐 폐나 뭐. 네, 폐도 크죠. 폐도 크죠. 어. 네. 근데 아닐까요? 간이라고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오늘 저희가 다룰 건강 정보가 간과 관련돼 있는 건데, 자, 영상 먼저 보시죠. 오늘 건강혁명 주제는 과로 과음사회 간 건강을 지켜라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화요일에 나오면 어떤 질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제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뭐 녹내장애, 당뇨에, 혈전에다가 오늘만큼은 제가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와인도 좀 좋아하고 뭐 스트레스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간은 튼튼한 걸로 합니다. 안녕한 걸로. 네네. 근데 저는 나이가 가장 어린데 제 간은 안전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요. 완전히 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70에서 80%가 파괴돼도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또 예후도 안 좋고 또 중년 남성들이 걱정하는 게 건강검진 받으면 거의 제 주변의 대부분 간 지방? 지방간. 예, 지방간. 네, 다 이런 있죠. 것 때문에 다들 고민하고 막 이래요. 네. 뭔가 간을 해치면 예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간 좀 보호하겠다고 이거 하면서도 또 밀크시슬 같은 건강 기능식품 먹고 막 이러는데 괜찮은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럼 뭐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잔하고 그렇지, 밀크시슬도 먹고. 네. 제 생각에는 뭐 술도 안 마시고 그러면 네. 밀크시슬도 안 먹는 게 이게 더 간 건강에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장기고 제가 아까 뭐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큰 장기다 이랬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간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음. 물론 이제 폐도 크지만요, 폐는 이제 무게가 그 정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 간의 위치를 보면은요, 요 이제 폐 아래, 횡격막 아래에 있고 오른쪽 가슴 아래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간인데요, 위에는 갈비뼈, 아랫뼈 아래에 있는 갈비뼈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얘가 이제 만져지거나 간이 막 이렇게 만져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간이 붓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 부었다 이런 얘기인데 맞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게 심장도 뭐 한 뭐 이렇게 주먹 이 정도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장. 네. 심장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게 얘가 심장입니다. 네. 보면은 심장 크기는 상당히 작죠. 그거에 비해서 간의 크기는 훨씬 크고 요 심장의 무게는 한 300g 정도 되는데요. 간의 무게는 한 1.2kg, 1.6kg까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간이 붓기도 해요? 네, 그럼요. 간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간이 붓기도 하고 네. 또 간에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도 간이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뭐 중성지방 이런 게 간에 많이 쌓이게 되면 간이 역시나 붓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독 작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능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간에 비유해서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간이 벗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맞아요. 간이 크구만. 간 큰 남자다. 어? 이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유독 간에 대한 그런 게 많아서 말이죠. 맞습니다. 또 별명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간은 침묵의 장기다 이런 별명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화학 공장이요? 예. 그 무슨 말이에요? 또 무슨 얘기? 화학 공장 좀 의심이 되시잖아요. 이 간은요 3,000억
개가 넘는 이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크기 자체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우리 인체의 약 3분의 1의 혈액 자체가 간에 저장이 됩니다. 세포의 숫자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간이 하는 일은 정말 많고 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으로서요, 단백질이라든지 인체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약물이라든지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요. 1차적인 대사 역할도 하게 됩니다. 쓸개즙도 만들어내고 이쪽에 간에는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것을 또 없애지는 해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간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라든지 혈액을 저장하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약을 해독하는 일종의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이 아주 묵묵히 조용히 갈비뼈 안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게 아까도 침묵의 장기다 이래서 무슨 증상이 발현되는 데까지 네. 그러니까 뭔가 간에 이상이 와도 증상이 나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침묵의 장기고 참 예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간 질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질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간암, 간경화 뭐 이런 거죠. 전 간염이 생각이 나요. 네. 저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엄정화 씨 나오는 왜 닥터 모시기 있잖아요. 아, 차택생. 네, 거기서 보면 간염이 걸렸는데 장기 이식, 그 간 이식을 맞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그 드라마 봤거든요. 네. 황달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이제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걸 드라마 보면서 도대체 간염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럼 간염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염이 뭘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간염, 뭐 간에 생긴 염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간 이식을 해야 될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간염은요, 이제 간 세포에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증이 생긴 게 간염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간염이 있을 수 있고 또 술, 알코올에 의한 간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독성 간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염을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급성 간염으로 나누고 만성 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성 간염은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만성 간염이고 그 전에 간염이 종결되는 경우를 급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엄정화 씨 드라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엄마가 딸의 건강 챙긴다면서 시장통에 가서 한약을 지어다가 주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황달 증세라고 하던가요? 보통 우리가 왜 눈동자가 이렇게 좀 노랗게 되면 야, 너 좀 간 이상 있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황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 간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있는 하나가 거예요? 네, 얘기하셨던 황달 증상입니다. 아니 제가 전에 급성 A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간 수치가 한 1000, 2000 막 이렇게 가고 눈이 노래지고 얼굴도 이렇게 노래지고요. 그때 이 입에서 약간 비린내 같은 게 올라오고 막 이래요.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갔다가 감기약 지어 먹었다가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 증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간염이라는 게. 맞습니다. 이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수치가 쌓이게 되면서요, 눈자위가 노랗게 되고 또 얼굴이 누렇게 되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간의 대사장애라든지 배설에 문제가 생겨서 빌리루빈 자체가 축적이 되면서 황달이라고 하는 증상을 보이게 되죠.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들어오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약물이 들어왔을 때 1차적인 대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엄정화 씨 같은 경우도 약을 좀 잘못 드시고 난 다음에 간염 증상이 생기고 황달 증상이 보이면서 이것이 점점 악화되어서 사실 급성 간부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는 역할을 맡으셨던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간에 좋다라고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약물을, 생약제제 같은 것을 함부로 드신다든지 또 의사라든지 약사의 어떤 지도가 없이 약물을 중복해서 드신다든지, 특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감기약하고 피부약을 한꺼번에 같이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독성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성 감염 같은 경우는 급성
급성적으로 간 경화라든지 이런 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또 급성적으로 간 부전 자체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 사망으로까지 초래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예전에 막 주워 먹고 다녔었잖아요. 또 파먹고 그래서 막. 어렸을 때는 살짝 왔다가 지나가는 게 A형 간염인데 네. 이게 어른이었을 때 네. 저같이 그때 걸리면 굉장히 이렇게 증상이 크게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할 지경이 되는 거고 네. B형 간염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근데 또 C형 간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간염은 A, B, C 이렇게 있는 겁니까? C까지만 있나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네, 더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D형 간염, E형 간염, G형 간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발견된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 A형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 B형 간염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A형 간염, 뭐 B형 간염까지는 저도 다 들어봤는데 네. G형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주로는 이제 그런 복합 감염이라고 해가지고요. 조금 다른 종류로 감염이 오는 경우인데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A형 간염은 이제 주로는 이제 이런 오염된 식수나 말 그대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오염된 이런 음식 이런 거를 이렇게 섭취를 함으로써 생긴다. 그래서 주로는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많이 생긴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대에서 40대 사이에 A형 간염 그 유병률이 확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말 그대로 어렸을 때 그렇게 해갖고 A형 간염이 살짝 지나가고 나서 항체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미만인 경우는요. 지금 영유아 검진에서 A형 간염을 접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20대부터 40대에는 어렸을 때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지 못한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제일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신문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준비를 했는데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이렇게 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A형 간염 그 수입 염장굴 에서 이제 간염이 발견이 되어서 그걸로 감염이 됐고 서로 전파가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을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를 하고 또 위생적인 곳에서 조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채소, 과일 이런 것도 당연히 꼭 씻어가지고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건 맞고요. 이렇게 어패류, 조개류 이런 것들은 특히나 90도 이상에서 4분 이상 꼭 하셔야 그 A형 간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개류에 있는 그 소화기관에 A형 간염이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요, A형 간염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맞고 6개월 후에 또 한 번 맞고 2차를 맞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세트거든요. 근데 이게 한 세트 하고 나면 대부분 한 95% 정도에서 이 면역력을 획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건강검진 할 때는 B형은 나왔는데 네. A형 항체가 없으니까 가서 맞으세요 이런 건 없었는데 요즘에 그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주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A형 간염이 많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A형 간염은 치료제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딱 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 걸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데 대부분 A형 간염 걸렸을 때 한 85% 정도는 3개월 이내에 대부분은 그냥 이제 원래 임상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간 수치도 그렇고 다 정상으로 돌아는 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1% 정도에서는 역시나 전격적 간염으로 어떤 간부전에 빠지거나 간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 수치라는 게 확 올라가 버리면 네. 이게 막 뭐 먹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토하고 막 그래요. 간 수치가 뭐예요? 간 수치요. 네. 간이 이제 파괴돼서 사실 나오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간 수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뭐 AST, ALT, 뭐 빌리루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간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치가 이제 간 수치입니다. 그게 원래는 정상이 몇이에요? 정상은 보통은 한 35 미만이 정상인데 근데 나 그때 1000이 까지 넘었단 올라가는 말이야. 경우는 사실 있죠. 죽을 뻔했네.
야, 뭐 지금에야 웃으면서 글쎄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A형 간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네. B형 간염은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B형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B형 간염이 이제 가장 큰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B형은 왜 그렇죠? 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요. 전 세계 바이러스 간염 사망 추계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감염 중에서 B형 간염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이 C형 간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B형 간염이 제일 많습니다. 유병률이 많고 또 우리나라도 B형 간염 유병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형 간염 유병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 B형 간염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간 경화가 되고 간암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한 40, 50대쯤 되면 그때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40, 50대는 우리가 한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생산적인 그런 인구인데 그때 이제 그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통계청에서 2021년도에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암으로 인한 사망 중에서 2위가 사실 간암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간암의 원인이 B형 간염이 한 60에서 70%, C형 간염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A형은 상관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A형 간염은 대개는 다 급성 간염으로 오고 A형 간염을 보유하고 만성 간염으로 가진 않습니다. 다행이다,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이게 간염인데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거군요. 네.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간염 바이러스 중에 이제 B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우리 몸 간세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이것을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 면역 주체가 들어가서 세포 자체를 공격하는데 이 감염된 부분 세포만 공격하면 좋겠지만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영향을 주거든요. 같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간세포가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간경화로 이어지는데요. 이 간경화 중에 상당수가 바로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망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A형 간염은 위생하고 아까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B형하고 C형은 이제 압축을 하자면 뭐 술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죠? 이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혈액에서 혈액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혈액이나 체액이나 이런 거를 교류했을 때 이제 B형 간염이 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 먹고 이런 데서 옮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면도날을 같이 썼는데 B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면도날을 써서 살짝 베었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이 또 썼는데 살짝 베일 때 그렇게 혈액이나 체액이 교차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사기를 일회용 주사기를 안 쓰고 돌려가면서 썼는데 그중에 한 분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을 때 그렇게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신이나 피어싱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전 사람이 뭘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일회용을 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마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마약 자체도 문제지만 주사기를 돌려 쓰는 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찌개를 같이 퍼먹는 거 정도로 전염되지 않는군요. 그런 체의 교류 정도로는 아니고 이제 혈액하고 혈액이 약간 교환이 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문제는 이제 만성화가 됩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만성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간경화, 간암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C형은 드물죠? C형 간염도 한 10% 정도 되는데요. B형 간염에 비해서 C형 간염은 지금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좀 더 좋아져가지고 거의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됐습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예후가 좋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간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지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A, B, C, D, E, G형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 B,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법정 간염병으로 좀 추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오염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셔서 접종을 받아 놓으시면 항체가 한번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또 간암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꼭 받으셔서 항체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간암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방 접종을 하셔가지고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체약이나 또 혈액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성적 접촉을 통해서 또 전달될 수 있고 증상 자체가 조금 미미합니다. 피로감이라든지 식욕부진, 또 소변이 진한 색깔 나타난다든지 황달 등의 증상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그 증상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C형 간염 자체가 만성 감염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방하시고 조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간염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A, B, C, D, E, G. F 건너뛰고 G예요. F는 왜 없는 거예요? F는? 그거는 정확하게 오늘 이지호 아나운서 궁금증 굉장히 많아요. 간염에 대해서. F 학점 이런 거 학점 싫어가지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것도 희한하네. 이름치기 나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정말 간염의 종류가 다양하고요. 종류에 따라서 뭐 감염 경로라든지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궁금해요. 이런 증상이 나오면 좀 간염 조심해라, 간염 의심해봐라 이런 게 없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사실 딱 봤을 때 황달입니다. 눈이 딱 봤는데 이 흰자위가 노랗게 된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 보통 본인은 이게 서서히 황달이 생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보통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뭐 피로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다고 하면은 병원에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눈 노랗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검사해 주시고 그래서 병원 가서 피 검사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그래요. 피 검사로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괜찮습니다. 눈이 왜 노랬대?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이 눈이 노란 증상이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뭐 긴 시간 꽤 티나게 심각할 경우에 의심해봐야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 뵀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병적으로 노랗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황달이 있으신 분들 보면요, 눈도 확 노랗고 피부 색깔도 좀 이렇게 노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가 노래지듯이 눈동자도 있어.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구나. 이게 건강검진에서 A형, B형 해서 항체가 없다 그러면 그거 꼭 예방접종 하셔야 되겠어요. 네, 병원 방문하시고 예방접종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간염 다음으로 알아볼 간 질환은요? 보여주시죠. 바로 간경화입니다. 간경화 사실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질환이에요? 네, 말 그대로 그냥 간경화, 간이 딱딱해졌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럼 왜 딱딱해지느냐? 방금 전처럼 간염이 만약에 생겼다가 반복되고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우리가 피부도 상처를 받으면은 상처 딱 여기 생기고 나서 거기 나온 살은 되게 이렇게 옛날 살, 그죠? 딱딱한 살이지 옛날처럼 그렇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살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도 염증이 생겼다가 좋아졌다, 생겼다가 좋아졌다 하면은 걔네들도 그런 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고 문제는 근데 간은 기능을 하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능을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 섬유화가 심하게 되면 또 광범위하게 간 전체에 다 생기게 되면 간이 딱딱해지고 또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간경변증, 간경화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주부에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 간이 딱딱해지는 것, 간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위가 제대로 간 기능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이 튼튼하지 못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피로감이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소화불량 등 같은 가벼운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간경화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황달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근육이 줄어들고 피부에 혈관종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각해져서 합병증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배에 복수가 차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맥류라든지 출혈 같은 것이 나타나실 수 있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든지 진한 소변색이 나타나게 되고 대변도 시커매지고요,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와, 무섭네요. 무섭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국내에 간경화 환자가 많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간경화 걱정하는 분들 보면 술 마시는 분들, 맞아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인데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 또 궁금하거든요. 네, 간경변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요, 간경변증 환자는 2016년 10만 3,350명에서요, 2020년 11만 7,686명으로요, 무려 5년 사이에 13.8%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최근 5년 사이에 13.8%면 꽤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원인은 뭐 역시 술일까요? 술 때문이에요? 역시 이제 술은 사실은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의 원인은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경화가 생긴 분들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술은 거기에 반절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술 많이 먹으면 그렇게 저는 안 술 하고.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나머지가 뭐냐면요. 사실은 B형간염, C형간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퍼센트로 봤을 때는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이 간경화로 간 경우가 한 70-8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그 알코올성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요즘에는요. 그 말고도 이제 대사증후군 있잖아요. 고지혈증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지방간이 생기고 해서 간경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간경화 얘기할 때 또 지방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간의 경우에는 이 지방 세포가 한 5% 이내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상의 지방이 간 세포에 축적된 것을 바로 지방간이라고 봅니다. 그럼 사진 보시면서 정상간과 지방간의 사진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실게요. 네, 왼쪽이 정상간이고 오른쪽이 지방간입니다. 지방이 쪄서 그런지 부었어요. 아, 그렇죠? 크기가 커요. 색깔도 그렇고. 그렇네. 그렇죠. 지방간이 부어 확실히 있어요. 좀 네. 뭔가 딱 무서워요, 봤을 때. 그리고 간같이 안 생겼어. 생긴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지방이 좀 끼어 있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게 되겠죠. 이 지방간의 종류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무래도 알코올성 지방간은 그 원인이 술 때문이죠. 술을 많이 또 과음을 하시게 되면 영양 상태가 또 불균형해지면서 간의 세포에 지방이 끼게 되고 간 세포가 점점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요. 잘못된 음식 습관이라든지 또 비만 같은 것으로 인해서 포도당 대사에 관련하는 인슐린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간에 지방세포가 쌓이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어버린 간 이거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네, 만약에요 간 경화가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원인이 됐던 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 경화가 생긴 거라면은 술을 당연히 끊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거라 한다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서 바이러스 역할을 낮춰보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걸 완전히 싹 다 치료를 해갖고 없애버리겠다 이거보다는 얘를 관리를 잘해서 좋은 코스로 유지를 잘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간염, 간경화 이렇게 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은요. 암 사망률 중 2위 간암입니다. 간암 보시죠. 또 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간암. 침울해지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암 1위는요. 이제 1위가 이제 폐암입니다. 뒤를 이어서 간암이 이제 2위가 되는데요.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 생존율은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5년 생존율 관련해서는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5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요, 갑상선암은 100%고요. 그 다음이 유방, 또 위, 대장암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간암 진단 후에 5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37%, 38% 정도로 아직까지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낮네요, 진짜. 아니 간암은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아요? 그러게요. 일단 아까 간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있었죠. 침묵의 장기. 그만큼 이 간암이라고 하는 증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암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견됐을 때 이미 3기나 4기와 같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간암으로 진행하는 그 4단계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먼저 정상간입니다. 첫 번째가 정상간이고요. 두 번째는 간염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경변. 이때는 조금 이제 간경변은 합병증도 생기고 예후가 좋지는 않죠. 네 번째 간암. 여기는 정말로 예후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염 때만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그리고 또 그 위에 간 경화 초기에만 발견했으면 그러니까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암으로 안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침묵의 장기 너무 무섭잖아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과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 간암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방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B형 간염에 걸린 경우, C형 간염에 걸린 경우,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든 상관없이
간 경변증에 걸린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간암 검진을 국가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간암의 수치를 볼 수 있는 피 검사랑 간 초음파를 국가에서 국가 검진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비형 간염 보균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별다른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다 거기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간암 검진 하겠다.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음주로 인한 간 손상 그리고 뭐 지방이 이제 간에 이렇게 끼는 거 지방간 이런 게 어떤 간암의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술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간암 생존율이 낮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간암 같은 경우는 건강한 간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암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80에서 90%가 B형 간염 바이러스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중에서 한 80%가 상당수 있는 자체가 간경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는 이미 발견됐을 때부터 간 질환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간은 지가 아프면 좀 아프다고 표현을 하거나 말을 좀 해주든지. 좀 증상을 발현을 시키든가 맞아. 해야지 왜 가만히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간이요. 통증을 느끼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 모두 다 통증을 느끼면 우리가 그걸 알 텐데 그 간에 싸고 있는 막 근처 있잖아요. 거기만 통증을 느껴서 만약에 진짜 우연히 간이 쬐끄만 그런 간암이 그런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쬐끄맣게 생기면 참 예후가 좋겠죠. 그리고 안쪽에 그 혈관 지나가는 부분 거기만 이렇게 그 통증을 느끼고 나머지 실질에 생겼을 때는 통증을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장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겨서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건 나머지가 다 백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기에 미리미리 뭐 초음파든가 이런 거를 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기에 미리미리 뭐 초음파를 해서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하게 되면 이게 초기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에 초음파로 발견한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초기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간암에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병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크기가 이제 얼마나인가, 크기가 3cm 이하인가, 개수가 몇 개가 있는가, 아니면은 뭐 이게 혈관 침범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침범도 안 했고 크기도 작고 한 개의 쬐끄만 거다. 그럼 얘는 당연히 1기겠죠. 근데 만약에 뭐 혈관 침범도 했고 여러 개가 있고 뭐 크기도 크다 이렇게 되면 얘는 거의 4기 말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2기, 3기는 중간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이제 간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간 이식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V 보면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간 이식 받고 그래. 이런 거. 그러면 되는 거 건강한 걸로 바꿔 끼우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분 이식도 있거든. 그래요? 워낙 이 드라마에서 이 간이식이 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상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는 이제 간 자체가 손상 많이 되었을 때 이식을 통해서 건강한 간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간 이식은요, 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받는 경우가 약 5% 이내로요. 정말 소수의 분들만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데 비율이 5%. 그러네. 우리 왜 옛날에 용왕님도 토끼간을 가져오라고 거북이 싶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간이 그 정도로 중요하네. 근데 간 이식은 내 가족한테 이식받는 것도 있고 뇌사자 간을 이식받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게 드문 모양이죠. 네. 간 이식은 이제 크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뇌사자한테 공여받는 뇌사자 간 이식이 있고 또 가족 간에 공여하는 가족 간의 이제 생체 간 이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체 간 이식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냥 머리카락 떼듯이 이렇게 떼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를 공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게 너무 쉽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은 그리고 간 이식이 될 만한 딱 환자가 되는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혈관을 침범했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좀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퍼센트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간을 이렇게 이식해주기 위해서 잘라내면 그 간이 또 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것도 얘기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네, 간이 살아요? 네, 간이 재생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이식할 때 만약에 진짜 반을 뚝 떼서 주면은요, 네. 나머지 이 반이
다시 자라나는데 한 6개월 정도, 90%가 그래요? 6개월 정도 지나면 90%는 자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걸 받아간 사람도 그쪽도 마찬가지로 요 간이 자라기 때문에 만약에 잘 적합하게 했다는 경우에는 그것도 한 90%까지. 아, 그렇구나. 간을 이식해줘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잘 됐을 때의 문제고 사실 떼준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 위치가 저기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받은 사람도 이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게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 근데 왜 드라마에서 그 나쁜 남편이 그 간이식 안 해주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뒤면 원래 크기에 90%까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게 재생력 회복력이 좋으면 그 부위를 잘 절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 그 부위만 딱 도려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절제력도 있고 또 잘 도려내게 되면 회복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간암의 경우에 있어서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 한 80~90%가 간암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 부분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다른 부위 자체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들이 많아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재발률이 약 50%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또 간암이 걸렸을 때 사망률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주고 2차, 3차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간 질환에 대해서 배운 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간은 침묵의 장기이고 그래서 간에 이상이 생겼음을 자각하는 순간은 좀 늦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병원도 좀 다녀야 되고 건강검진도 잘 받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좀 느꼈어요. 아니 그래도 분명히 간이 보내는 사인은 있을 거라고요. 그 사인을 알아차리면 우리가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자가 진단 방법. 네, 그래서 제가 간 질환과 관련된 자가 진단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이거를 같이 해보실까요? 네. 보면은 첫 번째, 가족 중 간 질환 환자가 있거나 간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있다. 요거는 없어요. 두 번째,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고 있다. 예스. 세 번째, 음주들.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 네 번째, 당뇨, 비만, 고혈압이 있다. 다섯 번째,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여섯 번째, 입에서 역한 냄새가 계속 난다. 일곱 번째, 눈의 흰 자위와 피부가 노랗게 변했다. 여덟 번째, 뚜렷한 이유 없이 피로감이 계속된다. 아홉 번째, 나이에 맞지 않게 여드름이 난다. 열 번째, 목이나 가슴, 배에 붉은 혈관이 보인다. 11번째, 오른쪽 윗배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 통증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구역질도 자주 한다. 또 잇몸 출혈이 잦다.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다리가 붓고 또 배가 자꾸 튀어나온다. 잘 때 오른쪽 어깨가 유독 불편하다. 여성인데 털이 많아졌다. 남성인데 성기능이 떨어지고 유두가 커진다. 이게 저 6개요. 자가 질문이 많네. 많은 건가요? 6개요? 6개? 네. 저는 3개. 3개, 저는 2개. 그래요? 요거를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지만요. 3개 이상이면은 간 질환에 조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 수치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개면 간 수치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뭐 특별한 그 어떤 진단을 받은 건 아니어서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건강검진할 때 수치는 보긴 하죠. 근데 간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요거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고 있다죠? 심하게 한때 필요하다. 과도하게 마셨다. 이건 아니고.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지속하고 있다. 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네. 저도 이거 봤습니다. 잇몸 출혈이라든가 심하게 피곤하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해당 사항이 좀 있어서 네. 근데 그거에 어차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했다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네.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선생님, 식품 영양학적으로 간에 좀 좋은 그런 식품은 없을까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저희 오늘 이제 대기실에서도 항상 이게 놓여져 있고요. 예, 거의 뭐 매일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야기를 해버렸네. 물 아니에요? 매일 마시는 거? 그렇죠. 물도 매일 마시죠. 물도 마시지만 물만큼 자주 마시는 음료가 하나 있죠. 네, 아마 오늘도 드시지 않았을까.
커피 아닌가? 커피? 그렇죠. 우리 대기실에 저 커피 커피 놓여져 진짜 자주 있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커피가 간에 좋다고? 그건 네. 아닌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정답이 이제 커피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커피라고 해도 우리가 진짜요, 이거? 뭐 이제 단 맛이 나는 달달한 커피가 아니라 이제 원두 커피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믹스 커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3잔 정도가 대개 평균이고요. 이제 모든 연구에서 그 3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간암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해장으로 뭘 권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커피, 원두 커피를 좀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술을 마시고 나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당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증도 많이 나고 또 단 것이 땡겨서 이제 뭐 꿀물 같은 거 타 드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커피에 뭐 설탕이라든지 뭐 꿀을 조금 타가지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달달한 믹스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원두 커피. 네, 그래서 맞습니다. 꿀을 좀 타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뭐 믹스 커피라든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커피를 또 많이 드시게 되면 또 간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 건강에 관련해서 지방간도 문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달달한 커피 많이 드시게 되면 또 비만이 올 수 있고 또 지방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원두 커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원두 커피를 많이 드시다 보면은 또 우리가 이뇨작용 때문에 갈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대 먹을 때 간 나오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 같아. 순대 먹을 때 간 막 골라 먹는데. 아니 지금 얘기 듣고 또 혹시 커피 너무 드시는 분 생길까 봐 걱정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상하니까 위도 맞아요. 그건 뭐 적당량을 드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우리가 간에 대해서 몰랐던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워낙 중요한 장기다 보니 간은 이렇다더라, 혹은 저렇다더라. 그렇지. 워낙 말들이 많아서 저희가 풍문으로 들었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밀크시슬의 건강인데요. 아니 술 많이 드시고 이러는 분들은 내 간에 미안하니까 그래도 밀크시슬이 좋다니까 그거 챙겨 드시거든요. 많죠. 네. 풍문으로 들어서 한번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문 첫 번째 풍문 보여주시죠.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밀크시슬이 독이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밀크시슬 않은가요? 좋다고 먹는데 이게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 밀크시슬이 간 영양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이게 간이 이미 손상된 사람은 밀크시슬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거죠? 이 정답 궁금한데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온 걸 보니까 뭐 좋을 건 없는 모양인데. 눈치를 봤을 때 정답은요? 어때요? 저도 정답을 하기가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이 문제 보면은 이 밀크시슬은요 서양 엉겅퀴의 일종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실리마린이라는 이 성분이 있잖아요. 요게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어느 정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간 자체가 너무 망가진 분이 이거를 드신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랑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밀크시슬이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밀크시슬 자체가 에스트로겐과 같은 이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섬유종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또 자궁암, 또 자궁의 내막증이라든지 또 전립선암과 같은 이런 호르몬과 관련된 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드시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밀크시슬 얘기를 하기 전에 술을 좀 자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간에 대한 풍문은요. 건강즙, 간에 안 좋다. 즙 많이 먹는데. 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 즙으로 무언가를 먹는 게 사실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먹는 것보단 즙이라도 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정답은요? 맞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간에
좋지 않다.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할 수는 네. 없겠죠. 당연히 이제 건강을 챙기실 때는 건강즙을 드실 수 있겠는데요. 이 건강즙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을 가지고 건강즙을 만드시잖아요. 이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선도 유지도 어렵고 보관도 쉽지 않고 또 조리에 따라서 영양소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즙을 만드시는데 포도즙도 있고 양파즙도 있고 배즙도 있고 도라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몸에 건강즙 좋다라고 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즙을 공복에 드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많이 드신다든지 아침에 못 먹고 저녁에 못 먹고 이렇게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부하 걸리는 것이죠.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대사하고 일차적으로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적당량을 자체를 좀 과하지 않게 드실 필요가 좀 있고요. 특히 즙 자체는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당을 확 올립니다. 인슐린 저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는 간에 포도당 등에 영향을 주면서 지방간과 같은 간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 즙 같은 경우에는요, 칼슘과 나트륨, 또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자체의 균형 자체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부전, 콩팥이 나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고혈압이든지 당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서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간 건강에 대한 풍문 바로잡아 봤습니다. 이번에는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한번 가죠. 네. 엄청 간단 요리, 1분 요리 가겠습니다. 1분 요리. 제가 또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지는 시간. 네. 간에는 진짜 특히 뭐가 좋다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간을 보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만들어 볼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토마토를 이용한 무수분 카레입니다. 무수분이면 물을 넣지 않는다는 네, 오늘 안 준비한 들어가요? 재료 중에 물이 안 들어 있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예, 물 대신에 토마토가 지금 좀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토마토는 뭐 90% 정도가 수분이기 때문에 네. 물을 대신해서 토마토의 그런 수분을 잘 끌어내서 만드는 겁니다. 재료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재료를 보시면 일단 토마토 한 5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카레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들 있죠. 뭐 소고기라든지 당근, 감자, 양파, 그리고 카레가루, 올리브오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만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카레를 만들 때는 재료를 넣고 처음에 이제 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재료가 익으면 그때 카레가루를 풀어주는 건데 그렇죠. 오늘은 방법이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우선 토마토를 이제 오일을 좀 두르고요, 볶아줄 텐데 이렇게 적은 양이 아니라 다 넣을 거예요. 근데 기름을 넣고 이렇게 볶다 보면은 수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제 조리를 할 때는 가스레인지 불은 센 불이 아니라 이제 약불에서 마지막까지 조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 가스값도 좀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토마토에서 수분을 충분히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기랑 이제 기타 재료들을 한꺼번에 넣고 볶아줄 거예요. 처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넣고. 요새 무수분 요리가 유행하는데 네. 영양소를 좀 집중 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토마토를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을 했는데 토마토에는 우리가 다시마나 뭐 멸치 이런 것처럼 이제 감칠맛을 가지고 있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짠맛이라든지 자극적인 맛은 피할 수 있고 또 그 감칠맛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한번 익히게 되면은 우리가 영양 성분 흡수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무수분 조리를 하게 되면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은 정말 물 거의 없거든요. 네, 이게 전혀 없죠. 나중에 이렇게 물이 잔뜩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상태로 사실 시간 관계상 물이 나오는 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완성된 요리는 제가 정말 물 한 방울도 넣지 않고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불에서 센 불로 하시면 타버립니다. 네. 약불에서 뚜껑을 꼭 덮으시고 만약에 가정에서 조금 이제 두꺼운 냄비 있죠. 그리고 주물 냄비 같은 뚜껑에 무게가 있는 냄비를 사용을 하시면 수분을 정말 전혀 바깥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하지 않고 다 가두어 놓기 때문에 자체 수분만으로 물이요. 정말 이 재료를 넣은 요 정도 선까지 선까지 물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 카레 분말을 그 물에 잘 개어가지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정말 무수분 토마토 카레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 토마토가 간에 좋다는 건 이제 알았는데 이 외에도 간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같은 경우는 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부터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부추에는 알린과 셀렌과 같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 독소라든지 지방간이 쌓이지 않게 해서 간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또 시금치 같은 경우도요.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강도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를 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대사라든지 간을 독소로서 또 지방에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맛을 먹어볼까요? 보고 있는데 맛이 진해요. 이 소스에 카레 향이랑 토마토 향이 같이 배어 있어서 되게 상큼하면서 맛있네요. 신선하면서도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밖에 가서 사 먹는 카레 맛인데. 와. 무수분, 그러니까 물을 넣지 않는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카레 볶음밥 같아요. 비빔밥. 네. 그렇죠. 수분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니까 사실 아마 만드는 과정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무수분으로 조리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 요리까지 오늘 간 건강 집중적으로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휴 지나고 한 주 시작하는 화요일이라 더 피곤하실 거예요. 네, 피곤할 때일수 힘내야죠. 그래도 네. 이번 주는 더 빨리 갈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